자, 지난 시간에 27장 재무이론의 기초를 보고 있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보고 있었죠.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쳤나? 자, 재무이론, 지난 시간에 재무이론을 보는데, 일단 금융에 대해서 뭔가를 배웠죠, 그죠? 금융이 뭔가. 그러니까, 여윳돈을 뭔가 돈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이 금융이다. 그래서 그 금융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금융시장을 통해서 하기도 한다. 그런 거 했죠. 그래서 금융기관, 금융시장,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주로 많이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융은 일반적인 이제 상품 거래하고 다른 것은 투타임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빌려줬다가 되갚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위험이 존재한다라는데, 빌려줬는데 나중에 되갚을 때 그 사람이 되갚을 것이냐, 중간에 떼일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걸 부도위험이라고 합니다. 부도위험이 있는 거죠. 금융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소위 약속을 못 지킨다라는 것은 부도위험입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약속한 날에 못 갚을 위험, 그것을 부도위험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죠. 위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제학에서 우리가 가정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형태는 보통 그런 위험을 싫어합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 위험이 없는 것에 비해 가지고 돈을 더 줘야 됩니다. 돈을 더 줘야지 빌려주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회피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이다. 뭐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이제 보험 시장이 있고, 보험은 이제 그런 위험만 전담적으로 처리하는 시장이죠. 사고 위험, 뭐 사망 위험, 뭐 화재 위험, 뭐 등등이죠. 뭐 그런 게 보험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위험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위험에 대한 이 부분이 위험의 관리입니다. 그런 위험 관리, 부도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했죠. 딱 하나입니다. 분산 투자입니다. 금융시장에서의 이 위험에 대한 관리의 방법은 분산 투자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꼭 박아놓고, 여러분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재산을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재산을 관리하고, 여러분 또 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취직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자기 이 돈 관리를 하고 재산을 정식시키고, 뭐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이용해서 나중에 또 꿈을 실현하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위험 관리 방법 분산 투자입니다. 한 가지 위험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소규모 위험으로 대체할 경우 위험이 감소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흔히 이 격언을 우리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격언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 옛날식으로 바구니에 계란을 들고 옮긴다 라고 할 때 한 바구니에 다 담았다 그러면 넘어지면 다 깨져버리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뭐 누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지만, 뭐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우연히 누가 와서 부딪혀서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생기죠. 100에 한 번, 1000에 한 번인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한 바구니에 다 담고 있었으면 다 깨집니다. 근데 그걸 이제 두 바구니에 담고 두 사람이 옮기고 있었다. 그렇다 그러면 한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한 사람은 괜찮은 거죠. 그 이야기는 위험을 한 곳에 쏟아넣지 마라 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위험을 분산시켜라. 금융에서는 그 이야기는 투자를 한다. 돈을 빌려준다. 한 사람한테 다 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한 곳에 다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곳에 다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데 한 종목에 다 투자하지 말고 몇 종목으로 나누어라. 나눈 것에서 진짜 분산이 되도록 나눠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분산한다고 해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두 개 샀다. 그거는 분산이 아닙니다. 한바구니입니다. 똑같은 종목, 똑같은 회사라는 거죠. 뭐 회사는 다르겠죠. 어쨌든 똑같은 종목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바구니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뭐 주식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뭐 IT 중에 소프트웨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저기 뭐 농심이나 뭐 그런 이제 전통적인 뭐 소비주를 하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쪽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것이 분산인 겁니다. 그런 것을 분산 투자다. 거죠. 그러니까 분산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분산입니다. 주식에 다 투자하는 것도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도 분산을 해야 되지만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은행에도 좀 가지고 있고 부동산에도 좀 가지고 있고 주식에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 뭐 시드 마니를 만들 때 사회초년생에는 돈이 몇 푼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누지 못하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커지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때만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라. 즉 부도위험, 금융시장에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회피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금융시장에 있는 위험은 본질적으로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하면 그 있는 위험들을 한꺼번에 다 맞아가지고 완전히 이 사망하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한다라는 거죠. 여러 개의 관련 없는 소규모 위험으로 나누는 거죠.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좀 슬라이드 몇 개를 통해서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험이라는 것은 부도위험이라고 했죠. 근데 부도위험인데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진 않죠.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어떻게 관측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금융자산의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주식이나 채권이죠. 주식이나 채권.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실은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있어요, 시장에. 매일매일 발표됩니다. 매 시간 매분 발표됩니다. 뭐 많이 거래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 또는 채권의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이 있다 그러면 주식의 가격, 주가 아니면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발표됩니다. 그것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라는 것은 분산에다가 루트를 한 거죠. 그죠? 분산. 그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그 가격의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시작은 이제 부도위험 때문에 나오죠. 부도위험과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성과 일단 나오죠. 채권은 완전히 부도위험입니다. 근데 부도는 제로와 0, 5와 제로죠. 부도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거는 이제 사고적으로 볼 때 그거지만 사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부도의 가능성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 이야기는 수익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부도의 가능성이 낮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또는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부도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데 그 가격 변동, 가격의 변동치, 즉 표준 편차를 우리가 위험의 지표로 봅니다. 그래서 자 위험이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비해서 배로 늘었다, 2배로 늘었다, 3배로 늘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험치가 측정이 됩니다. 즉 그런 가격이나 수익률 변수의 변동성을 우리는 위험의 지표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식 포트폴리오요. 좀 더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이제 보편적인 자산 하나로 좀 보죠. 주식 포트폴리오요. 그러니까 주식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하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묶음입니다. 묶음. 그러니까 주식 하나를 투자한다. 그건 포트폴리오라고 안 그러죠. 한 주식 투자하는데, 이제 여러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세 주식을 투자한다. 그럼 세 주식의 묶음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 작품집을 또 포트폴리오라고 하기도 하죠. 그 작품집은 스케치북에 작품이 다 있다. 아니면 사진을 다 묶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죠? 여러 개의 묶음입니다. 여러 개의 묶음. 예술에서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금융에서는 여러 자산의 묶음, 여러 종목의 묶음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뭐 가장 기본이
분산 투자를 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한다. 뭐 개인적으로 개인이 한다 그러면 보통 많으면 서너 종목 정도 합니다. 그 이상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더라도 한 종목이 아니라 서너 종목 정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죠.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뭔가 한 종목 있는 경우, 두 종목 있는 경우, 세 종목 있는 경우, 네 종목 있는 경우, 뭐 10종목 있는 경우, 100종목 있는 경우 쭉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 수에 따라 가지고 위험도가 달라지더라.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종목 수가 줄수록 수가 적을수록 위험이 높고 변동성이 높고 종목 수가 많을수록 변동성이 낮다라는 거죠. 위험도가 떨어진다. 즉 종목 수가 클수록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수익률의 변동폭이 크고 기대하는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위험도 높다라는 것은 자, 이 다음 그림으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라는 것은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죠.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수익률의 표준 편차. 그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의 수익률의 표준 편차고, 그 다음에 이 수평축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의 개수, 종류죠. 그러니까 종목의 개수입니다. 한 종목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위험도가 49였다. 표준 편차가 49였다. 그 종목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년이면 1년, 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의 표준 편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49였다. 그런데 종목 수를 2개로 늘리니까 표준 편차가 한 30 정도로 떨어지더라. 하나 더 넣어가 4개로 늘렸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한 25 정도로 떨어지더라. 종목을 6개로 늘렸다. 그러니까 뭐 24, 8개 23, 10개 뭐 22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종목 수가 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느리더라도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20 이하로는 안 떨어지죠. 뭔가 이건 있다라는 거죠. 한이 있다. 이 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건가 하면 이번에 있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 이런 겁니다. 위험은 그 어떤 주식의 가격이 변동을 한다. 그러면 그 가격 변동의 원인을 따져본다 그러면 두 가지로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회사 자체의 수익이라든지 회사 자체의 어떤 실적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부분.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하고 무관하게 뭐 조금 관련되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충격. 경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충격. 코로나가 그렇죠. 아니면 금융위기가 생겼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그 회사도 영향을 받겠지만 충격 자체의 소스가 그 회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사 밖의 경제 전체적으로 모든 주식에 같이 다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식에 모든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충격, 그런 것을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이 위험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도망가지 않는 한은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이게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수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그 위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반해가지고 개별 주식들의 가격 변동폭이 있죠. 그러니까 개별 주식의 뭐 반도체 시황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가 요즘에는 또 시황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가 떨어진다. 아니면 조선 사이클에 따라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사가 거의 다 망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2, 3년 전부터 다시 조선 부음이 일어나면서 배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해운 운임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모든 회사들이 배를 건조하기 위해 가지고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 조선 자체에서의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소한 소비재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라면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좀 이런 거 그렇지만 라면이나 소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잘 팔려요.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는 덜 팔린다. 경기가 좋을 때는 소주보다 맥주를 아니면 더 좋은 술을 마실지 모르죠. 경기가 나쁠 때는 소주가 많이 팔린다. 라면도 그런 속성이 꽤 있습니다. 라면도.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경기하고 무관하게 나는 맛있으니까 먹는 사람이 많죠, 내 같이. 그렇지만 이제 전체 총량을 본다 그러면 라면도 그런 사이클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뭔가 하면 그런 사이클을 탑니다. 그거는 이제 그 기업 자체의 내재적인 위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뭔가 하면 라면 사이클하고 반도체 사이클하고 조선 사이클하고 이게 다 다르죠.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아까 같이 뭔가 하면 종목을 할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로 포트폴리오를 했다. 이거는 이제 진짜 포트폴리오가 뭔지 모르고 위험 분산이 뭔지 모르고 두 종목, 그럴 바에 한 종목을 하면 됩니다. 둘 중에. 그 두 개는 뭐 이런 이제 경기 차원에서 봐가지고는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을 탔다 그러면 위험 분산하려고 그러면 조선을 하든지 아니면 소비재, 농심 같은 소비재나 칠성사이다 같은 뭐 그런 걸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한 경기 때문에 나빠지는. 물론 그래서 오르는 건 좋죠. 오르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그쪽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갑자기 폭락하는 데 따르는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를 늘리는 거죠. 종목 수를 늘리면 이런 변동성이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분산 투자다. 즉 분산 투자는 특정 기업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정 기업 위험. 특정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또 안 발생하는 위험을 통해 희석시키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로서, 이 지구에 있는 회사로서 이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못 줄이는 위험도 이렇게 있습니다. 특정 기업 위험이라는 것은 특정 기업에게서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산업의 사이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진짜 특정 기업은 특정 기업의 뭐 그 CEO 리스크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몇 년 전에는 뭐 대한항공 같은 데서 CEO 리스크가 몇 번 연속해서 나타났죠. 뭐 땅콩 문제라든지 뭐 여러 문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특정 기업의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정 위험이라는 것은 모든 기업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금융위기 아니면 코로나 사태, 뭐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뭐 그런 것 등등을 들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인데 위험은 우리 이제 이 수익률 또는 가격의 변동성으로 측정되는 거죠. 그 위험하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그 관계를 타이틀로 이야기했죠. 위험과 수익률의 상충관계. 이 두 개는 상충관계다라는 얘기죠.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높다. 반비례 관계다. 상충관계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유형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위험이 따르지만 평균 수익률이 높은 자산은 주식.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대표는 예금이나 채권입니다. 수익률이 낮지만 안전한 자산. 은행에 맡긴다. 그거는 가장 보수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가장 안전하다. 은행이 부도가 나는 경우는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지금 현재 예금자 보험에 따라 가지고 부도가 나더라도 국가가 다 배상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은행 예금은 튼튼하다라고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죠. 대신에 가장 수익률은 낮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요즘에 은행에 예금하면 뭐 이자율이 1% 됩니다. 1년 연간 이자율이 1%. 1% 정도부터 하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름세를 타면서 2%대의 이자를 가지고 돈을 모으는, 예금을 모으는 은행 그런 예금들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이자율이 낮죠. 평균 수익률이 낮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그런 식으로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채권 가격은 주식같이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는 않죠. 변동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산 주식이 있고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자산 예금이나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두 개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의 특정한 조합의 선택은 그 사람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가지고 이 두 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아주 위험을 그래도 좋아하는 이런 뭐 번지점프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주식만에 몰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은행만 집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뭔가만 두 개 뭐 반반씩 한다. 아니면 3분의 1, 3분의 2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보면 뭐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렸습니다. 이 위험도는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가지고 이 위험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포트폴리오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몽땅 주식으로만 했다. 그렇다 그러면 위험이 좀 몽땅 채권으로만 했다. 주식이 0%라는 것은 몽땅 채권이나 예금만 있는 거죠. 그럼 위험은 없습니다. 부도 위험이 0이죠, 그죠? 그냥 완전히 은행 예금만 했다. 부도 위험이 0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국가가 망하는 위험 외에는 없으니까 0입니다. 0인데 수익률은 3%. 이것도 높습니다. 지금은 1%입니다. 이런데 여기다가 이제 뭐 완전 주식만 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위험도를 본다 그러면 그게 표준 편차가 뭐 한 7 정도 됐다. 그러면 7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7. 근데 그게 아니라 반반 했다. 반반 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주식 반, 은행 예금 반. 그렇다 그러면 수익률은 3과 7의 사이는 5 정도 되겠죠. 그죠? 5가 되겠고. 그러니까 수익률은 3과 7과 사이 5가 되고, 위험도는 뭐 20과 0의 사이는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요것만 집착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조금 위험은 감수하면서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뭐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도 위험하다 싶으면 한 4분의 1 정도 주식 투자하고 4분의 3은 예금하는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수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한 4분의 3 주식, 4분의 1 예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거기서 비중이 커질수록 주식의 비중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하이 리턴이니까 높아지겠지만 따라서 위험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과 위험도는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비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념상 그렇다는 거죠. 좋은 거는 위험도가 좋은 거는 안 좋죠, 그죠? 좋은 걸 따진다 그러면 수익률이 높고 위험도가 낮은 게 좋죠. 그래서 좋은 개념으로 본다면 반비례고 이 숫자로 본다 그러면 정비례죠. 수익률과 위험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투자 상품들의 속성입니다. 속성인데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것도 있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걸 좀 선택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어떤 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 상품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 때문에 하이 리턴이라 그러면 당연히 로우 리스크가 아니라 하이 리스크가 돼야 됩니다. 하이 리스크가 돼야 하이 리턴이 돼야 됩니다. 하이 리스크라 그러면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것은 리스크 때문에 그 시장에서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 낮게 평가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낮게 안 평가되고 높게 평가됐다 그러면 그건 로우 리턴이죠. 그래서 낮게 평가 안 되고 높게 평가됐다 그러면 그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이상한 게 있지. 그래서 그런 건 예외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면 보통 리스크 높으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률이 낮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하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하라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분산이죠. 주식도 분산하는데 주식과 채권 아니면 주식과 예금도 분산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다 넣는 것보다는 뭐 일부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에다가 그 어느 정도 가집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세계적인 투자가, 엄청난 투자가, 뭐 주식의 제일 대가,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그러면 주식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그냥 구루죠, 그죠? 어떤 누구하고도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어쨌든 최고의 실력자고 실적으로 다 보여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운영하는 펀드도 항상 현금을 4분의 3, 4분의 1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주식 투자를 잘하는데 왜 현금을 가지고 있냐? 그 실력으로 계속 주식이 다 가지고 있지. 라고 하지만 항상 현금을 4분의 1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돈 중에서. 그 자체가 이제 하나 이런 식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뭔가 하면 위험과 수익률인데 그게 보통은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률이 높다라는 그런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험 관리, 뭐, 가장 기본은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거죠.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고, 분산 투자를 종목수를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이 제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일 겁니다. 제일 궁금한 분야겠죠. 자산 가치 평가. 자산 가격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그러면 주식 가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과연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지금 8만 대에서 7만 원으로 떨어졌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만 원 떨어졌다.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게 얼마가 적정한 가격이냐. 6만 원이 맞느냐, 7만 원이 맞느냐, 8만 원이 맞느냐, 그런 데에 대한 판단, 가치 평가입니다. 가치 평가. 자,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그런 데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누가 장에 간다고 해가지고 그름 들고 따라간다라는데, 그거는 남들한테 물어가지고 어떤 주식 좋냐, 그냥 물어가 누가 좋다 그러면 따라가지고 그거 투자한다. 그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허드 비헤이비어, 군중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재산을 다 날립니다. 나름대로 어떤 종목을 산다 그러면 그 종목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분석, 나름대로의 뭔가 하면 이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그 이상 올 수도 있고 끝까지 못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하지만 전체적인 그 방향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산 가치 평가입니다. 가격 평가. 자, 자산 가치 평가는 기초 가치 분석.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무제표와 장래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산 가치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의 한 주 가격이 얼마이어야 되느냐, 얼마가 적정할 것이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회사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회사 상태와 회사의 전망. 회사 상태와 전망을 아는 가장 좋은 정보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은 소위 회계장부죠. 회계장부. 소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스탁입니다. 총량입니다. 현재까지 있는 그 재산과 그 다음 부채를 나타내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지난 한 해 동안에 아니면 이번 분기 동안에 발생했던 현금 흐름입니다. 얼마를 만들어서 얼마를 팔고 얼마의 비용이 나가고 얼마의 수익이 생겼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탁과 플로우를 다 봐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계 장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주식 투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 장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값은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로서 이루어지는 식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기본식의 내용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이 회사가 쓸만한 회사인지, 수익이 좋은 회사인지, 오래갈 회사인지, 아니면 오를 회사인지, 떨어질 회사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이거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취직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 회사에 면접을 가기 전에도 꼭 그 회사의 회계장부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걸 봐야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 회사 뭐 어떤 회사다 그런 이야기 지나가는 이야기는 사실은 정보가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회계장부를 봐야지 자,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수익성이 좋구나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구나 그게 그 장부에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회사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장래성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청춘을 묻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이게 가장 기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과에서는 뭐 여러분들한테 꼭 회계 수업은 하나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꼭 하나 들으라. 하나 정도가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이 듣기 바랍니다. 한 서너 개 들어도 좋아요. 최소한 한 2개 정도 강제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만 했는데 2개 정도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수업을 들어가지고 회계장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부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주 한 주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회사겠구나 생각했다 그러면 자 어떤 회사에 투자하느냐? 이런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죠. 현재 가격이 회사 가치보다 높더라. 그럼 고평가. 이거는 떨어질 일만 남았겠죠. 그러면 이런 건 투자하면 안 되고 자 주식 가격이 지금 내가 판단한 회사 가치하고 같더라. 뭐 적정하네 공정하네 라고 하겠지만 이런 회사는 별로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죠. 안 오르니까 이미 뭐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거품이 더 오를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일단 적정 가치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회사가 제일 낫냐? 주식 가격이 회사 가치보다는 낮은 회사. 그러면 저평가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에 투자한다 그러면 더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래요. 좋은 회사. 좋은 회사의 개념이 뭐냐는 거죠. 뭐 사내 문화가 좋은 회사, 좋은 밥을 주는 회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 그것도 투자자 입장에서 아닙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는 경영을 잘해서 좋은 회사가 분명하죠. 그게 이제 좋은 회사가 사실은 기업은 수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비해서 저평가된 회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저평가된 회사. 그러니까 수익 많이 내고 소위 좋은 회사, 좋은 평판이 좋은 회사를 탈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를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좋은 회사를 찾을 때 좋은 회사가 뭔지 거기에 대한 개념부터가 자기 나름대로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가치 분석에 따라서 나름대로 주식 가격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주식을 보고 이걸 가지고 뭔가 하면 현재 주식 가격을 보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입을 한다. 거죠. 아까 워렌 버핏 이야기했죠. 그분이 그 회사가 뭐 이제 개인이 하는 회사는 아니죠. 엄청 큰 회사인데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현금 들고 뭐 하냐? 왜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냐? 이때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종목을 가지고 이제 분석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죠. 사는 시점이다.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높은 가격으로 사가지고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종목을 마음으로 결정했다가는 그 종목의 가격이 충분히 낮아질 때를 기다리는 거죠. 현금을 들고 있다. 언제든지 살 수 있도록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 목표하는 수준까지 낮아졌으면 이제 그때 사들이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항상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주식의 픽 포인트는 이거다.
기초자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 자, 기초자산 분석에 의해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선정하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회사의 연차 보고서를 1년 등 스스로 연구한 것.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걸 보고 그거는 이제 연차 보고서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분기별로 발표합니다. 분기별로 발표하고 뭐 찾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면 다 있어요. 종목 두드리면 거기에 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뭐 예측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예측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분석가들의 조언에 의존한다. 소위 애널리스트라 그러죠. 애널리스트. 영어로는 애널리스트 그러는데 그게 주식 전문 분석가들이죠. 이게 이제 진짜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종목별로 산업별로 전문을 해서 주식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냅니다. 사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읽으면 됩니다.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종목별 리포트에는 대차대조표 손익분석을 다 분석해 놓습니다. 분석하고 시장들의 평가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부터 향후 6개월 동안에 주가는 어디까지 갈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예측을 해놨죠. 그게 뭐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그 정보에 대한 분석을 제일 잘 해놓은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라는 거죠. 조언에 의존한다는 것은 뭐 바쁜 사람 전화해가지고 말을 이야기는 못할 거지만 최소한 돌아다니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걸 읽으면 사실은 더 이상 정보가 없습니다. 최대의 정보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회계를 배워라 라는 것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라는 이야기죠. 회계를 배우고 경제를 배워라 라는 것은 경제를 모르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어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이제 회계 장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산업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도 경제는 꼭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자신 없다 그러면 뮤추얼 펀드의 지분을 구입하는 거죠. 내가 직접 투자할 자신이 없다. 내가 픽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픽 자체를 남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하는 것이 남들이 픽해가 운영하는 데 가지고 거기다 동승을 하는 겁니다. 그게 펀드죠. 이게 뮤추얼 펀드는 이제 영미식의 표현이고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펀드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산 운용사에서 판매하는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있죠. 대리 판매하는데 그 펀드를 사면 됩니다. 펀드에 보면 펀드 속성이 있죠. 뭐 채권이 몇 퍼센트 채권을 투자하는 펀드다. 모든 펀드는 다 채권을 조금은 투자합니다. 아무리 공격형이라 그래도 100% 주식만 하는 펀드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위험은 뭔가 하면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브릭스 펀드, 그냥 브릭스 나라, 아니면 중국 펀드, 아니면 IT 펀드, 뭐 국내 아니면 해외, 뭐 나라별로 뭐 유럽 펀드, 아니면 미국 펀드 이렇게 쭉 나누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어려운 종목들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픽해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펀드 지분을 구입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내가 기초 자산 가치를 분석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내가 안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읽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것이 내가 읽고 직접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걸 보고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내가 판단하든지 이 사람 말이 맞고 애널리스트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이 사람 말 비교해 가지고 나는 이쪽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걸 다 전문가들이 하는 대로 맡겨 가지고 그냥 따라서 편성 투자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봐가지고 어쨌든 기초자산 분석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자, 이제는 좋은 성과를 내겠구나. 지금같이 진짜 주먹국으로 내가 투자를 했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잘 투자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찬물을 끼얹는 논리가 이겁니다. 효율적 시장 가서 이뤄냅니다. 이게 이제 유진 파마라고 소위 파이낸스에서 최초로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노벨 경제학상 어제도 발표됐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래 금융 쪽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입니다. 유진 팜의 이론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자산 가격이 그 자산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를 반영한다. 자,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75,000원이다. 라면 그 75,000원에는 모든 재무제표, 애널리스트 리포트 아니면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된 모든 정보가 반영돼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그 가격이라는 얘기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회사가 펀드 운영자든 많은 사람의 분석 대상이다. 거죠. 모든 주식에 대해 가지고는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전문 투자가라든지 아니면 뭐 아마추어 투자자라든지 뭐 모든 투자 회사들의 분석 대상인 거죠. 다들 눈을 벌겋게 켜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 시장 가치보다 이 절대적인 가치보다 낮다 그러면 싸니까 다 살 겁니다. 사면 오르는 거죠. 만약에 적정 가치보다 높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겠네? 떨어지기 전에 팔아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파는 사람이 많으면 다시 떨어지겠죠. 지금 왜 가격이 75,000원이냐? 75,000원이 적정하기 때문에 75,000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75,000원에는 여기 참가자들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다 반영되어 있다. 의사라는 것은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즉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됐다.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자, 이게 시장 효율의 개념입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 그러면 현재 가격에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정보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자산 가격. 시장에서 누가 특별히 가격에 대해서 그걸 뭐 조작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다 그러면 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자, 그렇다 그러면 그게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주느냐. 효율적 시장 가설의 시사점입니다. 투자자한테 대한 시사점은 그 이야기는 주식 가격은 랜덤워크이다. 랜덤워크. 랜덤워크는 우리가 무작위 걸음 또는 뭐 속칭 소위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 이라고 합니다. 완전 취한 사람의 발걸음. 완전 취한 사람은 뭐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더 오를지 더 내릴지에 대한 방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른다 그러면 이거 랜덤입니다. 아무 정보가 관련 없이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을 하는 겁니다. 진짜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 정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장에 다 흡수되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뭔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대차 대조표 소액대선을 보고 분석을 해봐야 내가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분석 결과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서 지금 이 가격인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갈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는 고평가된 주식도 없고 저평가된 주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적정 가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른다 그러면 투자자한테는 이 막막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는 잘 투자하는 사람이다. 이거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믿지 마라.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종목 현재 가격이 가장 이 적정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떤 더 나아가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펀드 우리는 잘 운영하는 펀드다. 우리 성과가 좋은 펀드다. 그런 펀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 투자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전문 펀드 매니저, 어떤 전문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실력이 좋다. 실력이 좋다는 것은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마저도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이 효율시장 가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자, 일반적으로 내부 정보가 없다면 주식 투자자들은 몇몇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보다 다양한 주식이 포함된 수수료가 낮은 패시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효율시장 가설을 간다 그러면, 자, 종목 선택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목 선택은 못한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에 남고 싶다. 왜냐하면 과거 성과를 본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보다는 주식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종목 선택의 우월성도 없다. 그런데도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라면 그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낼 수 있는 것이 패시브 인덱스 펀드입니다. 지수에 투자라라는 거죠. 모든 종목이 다 골고루 해가지고 주가 지수만큼 수익률이 나도록 하라. 패시브 인덱스 펀드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간편한 투자 방법이 생겼어요. ETF, 지수 ETF라고 합니다. 지수 ETF를 사면 그건 주식하고 똑같고 그거는 이제 그 운영 수수료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식 매매하는 거와 똑같은 낮은 비용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사면 주가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남보다 특별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특별한 종목은 못 선택하더라도 주가 지수만큼의 성과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즉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인덱스 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낼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경제학자들은 100% 동의하는 겁니다. 100%. 물론 특별한 진짜 은밀한 내부 정보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겠죠.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냥 지수를 사라. 지수를 사서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이 좋다. 실제 여기에 대한 세계적인 이 세기의 그 내기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비싼 수수료를 받는 이 펀드가 있었습니다. 펀드 회사가 있었는데 그 진짜 이 부자들 돈만 받아가지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랑하는 펀드가 있었는데 그 펀드하고 워렌 버핏하고 둘이 내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성과를 보자라고 내기를 했는데 워렌 버핏은 너 아무리 잘해도 뭔가 하면 지수 못 따라간다. 워렌 버핏은 인덱스 펀드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펀드는 그 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5개 평균을 내자. 뭐 하나는 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5개 평균. 그래가지고 수익률을 비교를 했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뭔가 하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워렌 버핏이 압도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진짜 그 살아있는 하나의 반례가 된 거죠. 하나의 이 증거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를 본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뭐 내부 정보가 있다, 투자를 잘한다, 내가 픽을 잘한다, 어떤 종목이 좋다라는 거는 별로 못 믿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개별 종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같이 뭔가 하면 이 소극적인 아니면 수동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는 것은 수동적인 투자죠. 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인덱스 펀드는 주가 지수에 포함된 모든 주식을 사는 실제적으로 모든 주식은 안 사요. 안 사지만 어쨌든 모든 주식의 로 이루어지는 주가 지수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걔들이 어떻게든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그런 펀드입니다. 그런 펀드가 인덱스 펀드고, 이 인덱스 펀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이것보다는 이거의 대체로서 아까 말한 대로 ETF, 지수 ETF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수동적인 투자 방법이죠. 대신에 이 투자 수수료는 가장 낮고 투자는 가장 수동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종목 선택을 하지 않고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라는 거죠. 대부분 액티브 펀드보다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기관에서는 액티브 펀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확 오를 때는 뭔가 하면 또 뭐 특별히 그런 뭐 종목을 많이 오르는 종목에 투자한 펀드가 훨씬 더 성과가 좋게 나타나긴 하죠.
하긴 하지만 전체 오랜 기간을 본다 그러면 대부분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보다 나았어요.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데 나름대로 펀드 매니저가 알아가지고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끌어모아 가지고 펀드를 만든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액티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액티브의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서 뭐 IT에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신흥국 뭐 브릭스에 할 것이냐, 뭐 아니면 요즘 같으면 조선에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는 뭐 또 재벌 빌더도 합니다. 삼성 펀드 아니면 뭐 현대 펀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재벌들이 또 주가가 다 높으니까 재벌 빌더 또 인덱스 펀드, 저 액티브 펀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덱스 펀드, 즉 가장 좋다고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선택하고 구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펀드를 우리가 액티브 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펀드는 액티브 펀드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이름을 붙이고 있는 투자 전략을 나는 이런 투자 전략이다 라고 이름을 내세운 모든 펀드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4, 50년 정도 4, 50년, 50년 이상 이제 그 성과를 봤습니다. 성과를 봤는데 그 결과 액티브 펀드가 성과가 이 인덱스 펀드보다 못하더라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사고 팔았다 해봐야 비용은 많이 들고 성과는 나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평균 정도. 그러니까 욕심을 예를 들어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따블을 내겠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이 없죠.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방법이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이자율을 한 배 정도 받고 싶다. 뭐 특히 지금같이 낮은 금리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쉽게 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지수 ETF에 투자해가지고 오랫동안, 물론 이제 그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죠. 그 일정 시점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사야 됩니다. 그것도 이 주가도 변동이 있는 거죠. 잘못 지금 샀다가 지금은 굉장히 고점에만 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나눠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 충분히 수익이 됐을 때 팔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보다 훨씬 고수익이 거의 99%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결국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다시 한번 맞다라고 인정해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즉 효율적 시장 가설은 금융시장의 작동에 관한 이론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눈을 부라리고 뭔가 하면 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거죠.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식 가격은 완벽하게 랜덤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냥 이 주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뭐 이런 이제 케이스로 예를 든 것도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통해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뭐 완벽하게 이건 아니다고 할지 몰라도 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완벽하게 랜덤워크는 아니지만 랜덤워크에 거의 가깝더라. 그 이야기는 이 이론이 틀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우리 평가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가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주식 가격, 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 가격을 보면 좀 이상해요. 흔히 요즘 주식시장에 대해서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거품이 너무 심하다. 거죠. 그렇게 효율적인 시장인데 왜 거품이 생기냐? 자, 그러면 봅시다.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주식시장.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주식시장의 주가를 알려고 그러면 주가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주식 가격이 있죠. 여기 있네요.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종목들의 가격이 쭉 있네요. 오늘은 여기는 변화율만 있네. 어쨌든 우리나라 여기 이제 그 서울 적금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주식만 하더라도 거의 2,000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 주식 가격 변화 가지고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 시장 전체적인 방향을 알기 위해서 만든 것이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가중평균 주가입니다. 그걸 주가 지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 가격 지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서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 2,000개 종목들의 모든 가격의 가중평균 가격입니다. 현재 지수가 지금 오늘 2,900이 되어 있죠. 2,9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지금 지난 거래일보다 48포인트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졌네요. 1.63포인트 떨어져가지고 2,900입니다. 자, 지금 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냐 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이게 주가 지수입니다. 지수인데 이거는 이제 양봉 그래프라고 하나 캔들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가 이 거래되는 가격이고 시작이고 끝난 최고 가격이고 그럽니다. 하루 내 가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게 매 하루 값인데 디폴트로 나오는 것이 여기 보니까 이게 한 5개월, 5월 달부터 이후입니다. 5월 달 이후에 제일 높은 것은 한 요쯤 되겠네요, 여기요. 6월 25일. 이때 보면 3,300까지 갔다가 주가가 3,300까지 갔다가 지금은 오늘은 거의 2,91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흔히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제 이 갔다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오르겠네? 라고 본 거죠. 여기 비해서 전체에 있는 것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굉장히 낮죠. 낮으니까 다시 오를 거다.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정상인데 여기 비해 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낮으니까 지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오르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저가 찬스다. 라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좀 더 넓게 보라. 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지금까지 다 5개월 내에 데이터인 거죠. 이걸 느린다. 좀 더 느려가지고 이건 언젠가 하면 원래 1년 내내 값을 본다. 원래 1년 내내 값을 본다 그러면 이게 오른 데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급격히 올랐다가 높은 수준이 계속했었죠. 다시 연초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더 봅시다. 이게 상당히 긴 기간을 보자. 상당히 긴 기간을 보면 한번 요도정해 봅시다. 이러면 2017년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5년 동안 보면 좀 더 볼까요? 그 책으로 봅시다. (2013년) 거의 10년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주가를 본다 그러면 별 변동이 없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거의 2,000입니다. 2,000에서 조금 한 2,300까지 갔다가 다시 2,000. 7, 8년 동안 계속 2,00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락했죠. 이 폭락은 잘 알죠. 코로나 초기의 폭락입니다. 폭락을 했다가 이게 갑자기 또 폭등을 했는 겁니다. 폭등을 해서 지금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고 지금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가 맞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냐라는 이야기죠. 누가 맞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람이 맞냐, 이때 사람이 맞냐.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이런 식의 이 정도 수준에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거의 10년 동안, 7, 8년 동안에 이 정도 수준에 있었다 하면 이게 뭔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인 겁니다. 실적인데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 실적이 2,000에서 3,000으로 올라.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의 평균적인 실적이 50% 이상 좋아졌냐라는 거죠. 좋아지면 오르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주식 가격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인데 기업의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으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오를 실적 변화가 있었느냐? 실적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오르고 이 수준에서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실적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거품인 거죠.
거품은 뭐냐? 펀더멘탈에서 실적에서 뭔가 벗어난 부분이 거품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떨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적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금융시장의 비합리성, 비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야기할 건데 효율시장 갓을 통해 가지고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 그러면 주식 가격은 가장 뭐 수요 공모를 반영해 가지고 가장 모든 정보를 반영했다. 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을 잘 반영해 가지고 그게 적정 가격일 것이다. 라는데 자, 단기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게 적정 가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펀더멘탈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거품이 생기는 것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많다 그러면 가격이 올랐다. 그 생긴 것이 바로 이 거품입니다. 모르죠. 이게 이제 거품 일지 아닐지는 나중에 봐야 됩니다. 꺼져야지 거품입니다. 꺼지기 전에는 거품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따름이지 그게 뭔가 하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꺼지고 나면 아 이때 우리 거품이 심했구나. 뭘 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나고 나가지고 과거에 대한 판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걸 이제 거품으로 보는 거죠. 거품으로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그거죠. 갑자기 이렇게 한 주식이 왜 이리 올랐냐? 올라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 좋아진 게 뭐였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실적은 나빠졌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뭐 돈을 조금 더 번 회사가 있지만 많은 회사들은 지금 뭐 오히려 부도직이 있는 회사도 더 많아요.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을 따름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방향은 어딜 것이냐? 떨어질 것이다. 자, 이런 게 왜 생기냐? 이런 게 왜 생기냐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자, 시장의 비합리성. 효율적 시장 가설의 가정은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해당 주식 기본 가치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처리하기 때문에 시장은 효율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주식 가격의 변동을 보면 부분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에도 많이 좌우되더라. 심리적인 요인에서 크게 좌우되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 자산이 시장의 기본 가치를 초과하면 그 시장에는 투기적 거품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투기적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현재 2,000보다 더 높은 3,000 정도의 우리나라 주가 그거는 거품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주식의 가치가 배당 흐름뿐 아니라 최종 매각 가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하게 보는 것보다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이게 소위 이제 자기 실현적 기대죠.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오릅니다.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사람이 투자한 것은 좋은 종목 뭐냐, 오를 종목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종목이 좋고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오릅니다. 실제 실적 관계없이.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살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면 그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실현적 기대입니다. 최종 매각 가격. 최종 매각 가격. 내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오르는 것을 내가 먹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게 뭉쳐지면 이제 투기적 거품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라 그러면 조금 그랬다가 보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뭔가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른 요인이 있죠. 돈이 넘치고 이제 이런 때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된 거죠. 자산 가격이 합리적 가격에서 이탈하는 현상의 빈도와 중요성에 관한 논란인데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효율적이 아니다. 비합리적이다 믿는 사람은 주식시장이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변화시킬 만큼 뉴스를 토대로 설명하기에는 뉴스로 설명하기 어렵게 움직이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의 발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최소한 한 달, 1년 내에는 확정될 겁니다. 보면. 과연 거품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보면 터진다 그러면 한 달 내에는 터질 거라고 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나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 그렇고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의 주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전 수준입니다. 유럽들은. 그런데 비해서 코로나 전에 비해 가지고 과하게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이런 세 나라 정도입니다. 이게 진짜 거품이었다 그러면 어쨌든 조만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효율적 시장이 어떻게 맞냐? 시장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도 꽤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가치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알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뭔가 하면 오차 범위 내다. 라는 거죠. 오차 범위 내에서 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조금 거품이 생겼다가 다시 꺼지고 난 뒤에는 뭔가 하면 그 한 효율시장 가설 내 영역 아니냐. 이제 거품 영역, 거품 기가는 그건 오차 범위 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품이 생긴 것은 그 소위 너무 많은 돈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은,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너무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저금리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빚을 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올랐고, 오르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면서 그렇게 올랐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은 더군다나 그 많이 오른 것이 이제 왜냐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개별 종목을 사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ETF를 통해 가지고 거의 일본 상장된 주식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죠. 나중에 지금 저걸 이제는 더 이상 사면 안 되는 지경, 법적으로 사면 안 되는 정도까지 도달했는데 저걸 나중에 팔 때는 어떤 일이 생길지 다들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라고 하죠.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왜 거품이 생겼냐? 거품이 생긴 것이 원인 자체가 뭔가 하면 그건 정책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뭔가 하면 정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거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덜 피폐하도록 만들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합리적인 행동은 아닌 셈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이 금융에서 오늘은 이제 자산시장의 가격에 대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 얼마냐, 주가가 얼마냐 평가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 과목은 아니고 화폐금융론 그런 과목에 보면 채권이냐 개별적인 주식 가격을 우리가 이 평가하는 그런 그다음 계산 그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